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테크노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왔는데 제가 뭐랄까 이런 페미니즘에 이제 굉장히 천착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기술과 인간 혹은 휴머니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설정하고 저도 이제 살펴보다 보니 이 테크노 페미니즘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한 강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논의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사실에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강의 자체도 거의 없고요. 최근에 하나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요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강의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이라든지 그런 가끔의 이제 그런 일회적인 강의는 있는데 사실은 좀 뭔가 이 분야를 좀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나 혹은 그 기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목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어떤 하나의 화두인데요. 네. 테크노 페미니즘이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죠. 이론이고 어떤 이제 담론, 글과 말을 통한 어떤 그런 하나의 분석과 해석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 동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이제 바꾸는 방식, 한 발자국이라도 옮기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글을 읽거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실천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들이 나의 이제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라도 이제 어떤 행동으로 바꿀까라는 그런 문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테크노 페미니즘이라고는 붙였지만 이 강의가 무슨 그런 테크노 페미니즘과 관련된 그런 서적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아닐 거고 철저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혹은 실제로 겪었던 것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기술, 테크놀로지가 이 여성의 해방을 이끌었는가라는 그런 이제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너무 이제 붕 뜬 얘기니까 혹시 여성의 해방을 이끌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혹은 그렇게 들었던 테크놀로지가 있습니까? 예, 누가 강지우 선생님께서 얘기했네요. 세탁기나 냉장고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라고 하셨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본인의 생각도 좋고요. 어디서 들은 얘기, 그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타이프라이터. 네, 그렇죠. 타이프라이터도 자주 이제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 타이프라이터, 세탁기. 뭐가 있을까요? 전자레인지는 어떨까요? 그런 전자레인지도 얘기할 만한 어떤 구석이 있긴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컴퓨터는 근데 어떤 맥락일까요? 네, 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가전, 그러니까 생활 노동, 가정 노동을 이제 조금 경감시켜주는 테크놀로지라는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식기세척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가사 노동을 주로 맡아온 그룹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특히 어머니, 주부 이렇게 불리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그룹이 사용하는 어떤 기술, 그래서 노동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여성의 어떤 해방을 이끌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도 흔히라고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니고 일부는 또 끄덕일 만한 부분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 뭐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 로봇, 그러니까 이런 근육 같은 것들을 이제 증강시켜 가지고 무거운 것들을 막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예를 들어 여성이 이제 접근할 수 없었다고 보았던 그런 근육 노동을 사실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말 그대로 어떤 일을 못 했다가 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방이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리대도 그렇죠.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좀 지난한 어떤 그런 생활의 어떤 그런 그 감각들을 사실 좀 간편하게 만들어 주고 있죠. 네. SNS.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가를 한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타이프라이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타이프라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타이피스트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타이피스트라는 일종의 새로운 이제 직종군이 이제 탄생할 수 있었던 건 타이프라이터 덕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이프라이터가 어디서 다 이제 나오게 됐느냐? 이분들은 그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가정에 위치해 있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 뭐 19세기 말에서부터 뭐 20세기 그 초에 그 일어났던 그 엄청난 타이피스트들의 붐이라는 게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든 아무튼 이런 산업계 안에서 뭐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임금, 뭐 고노동 이런 어떤 공장직 이런 것들은 있었으나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트 칼라의 이제 노동인데 이런 어떤 직종 내에서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종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타이프라이터라는 이제 기계는 타이피스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사회적 공간 혹은 뭐 그런 돈벌이의 공간으로 이제 이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해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서술한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타이피스트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문서 노동의 어떤 그런 어떤 중요성을 다뤘던 이제 남성 사무원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저희 뭐 필경사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체하는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어떤 그런 문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진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네. 뒤에 이제 이 타피스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 되게 근엄해 보이는 우리 어떤 남자들 혹은 아저씨들이 존재하죠. 상관이거나 뭐 위에 어떤 보스급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타이피스트들의 능력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 빛의 속도로, 네, 빛의 속도로 타이프를 치는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은 타이프라이터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프라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는 이제 그 기계적 구조일 뿐이고 그걸 이제 그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쳐낼 수 있는 인간의 이제 이런 손놀림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프라이터들의 몸이란 것은 사실은 이 기계와 자신의 이 기민한 이런 손의 힘, 뭐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결부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발휘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까? 이 타이프라이터들은, 아니, 피스트들은.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공간으로 이양됐다는 점에서는 해방적인 부분이 있으나 사실은 그들의 일이란 건 무엇인가? 사실은 누군가 이제 말해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 적거나 아니면 뭐 그냥 복사하거나 뭐 이런 이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빠른 어떤 자기 발화의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의 언어로 뭘 얘기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런 문서노동의 어떤 그런 주인이었던 뭐 이제 남성들은 사실은 더 위에 상급의 어떤 그런 관리자들로 올라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방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뭐 이렇게 파이피스트들이 이제 사회적 진출을 하지만 사실은 이 대거 이제 굉장히 저임금 사무노동으로 이제 전락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냥 위치만 바뀐 것이지 그렇게 해방적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웃기는 약간 썰인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런 타이피스트들을 여성들이 거의 전유물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편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편견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 시기 이전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가정에서 그런 이제 노동을 할 때 특히 이제 교육자로서 노동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또 보육하고 돌봄하는 이제 온전히 그 모든 걸 다 담당하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제 피아노도 치고 하면서 뭔가 뭔가 일종의 예체능 엔터테인먼트까지도 모두 다 이제 담당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피아노를 치던 어떤 그런 습관이 사실 타이피스트들의 이런 이제 손놀림과 유사하거나 그 능력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또 편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여자들이 타이핑 잘하지. 피아노 잘 치잖아. 뭐 이런 이제 논리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논리도 아니에요. 무논리예요. 예, 막 막무가내 논리인데 그런 식으로 이미 이제 이런 가사 노동의 어떤 그런 부당한 지점들을 사실은 확장해서 이 타이피스트들의 노동으로 사실은 이해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 아, 분명히 사회적 진출을 했다는 점에서는 뭔가 해방된 것 같은데 동시에 이제 다시 억압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 부여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제 가치 부여 이상으로 뭔가 다르게 이제 설정하고 싶다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는 어떤 사람들은 타이피스트 그래도 여성을 해방시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룹도 있고요. 반대로 그건 완전히 착시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사회적 공간으로 오히려 확장시켜서 거기서 다시 감시받고 이 저급의 노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또 팽배하게 있죠. 그 아직도 아무튼 요즘 뭐 활동하시는 최진기 뭐 이런 분들 뭐 어떻게 어떤 지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지식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뭐 전문적인 지식인은 아니고 그렇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인데 이런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성의 해방에 지대한 영향을 세탁기와 분유와 피임 기구가 이제 만들었다. 네.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의견들이 팽배하거든요. 해방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문화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정해버리는 이런 말들을 하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세탁기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뭐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다 하는데 가사 일이 왜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야?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을 오히려 강화시키게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뭐 여성의 어떤 그런 해방의 어떤 운동사라는 것도 굉장히 그 복잡다단하고 아주 강한 어떤 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기술이 여성들을 근본적으로 해방시켜서라는 이상한 기술 결정론의 논리들을 또 강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들, 아무튼 대중문화에서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쪽의 의견들, 해방이자 또 억압이자 이런 얘기를 둘 다 해주고 우리들 알고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줘야지 뭐 이렇게 아무튼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은 굉장한 뭐 나쁜 짓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토의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편견과 이제 이런 강한 선입감을 줘버리니까 이걸 다시 깨부수고 토론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한 30명 넘게 계시고 저도 있지만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2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한 거고. 뭐 최근도 아니죠. 뭐 조선일보 2009년에 기사는 또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피임약이 아니라 자동 세탁기였다. 이건 뭐 피임약일 수도 있는 건데 심지어 이들 안의 논리에서는 아마 이제 이런 뭐 자유 섹스라든지 뭐 그런 성행위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이제 해방의 어떤 요소로 삼고 싶지 않은 그 당시에 이제 교황청의 논리가 이제 들어간 그런 자동 세탁기에 대한 옹호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우리 삼성 은하 세탁기 초창기 광고 보십시오. 네.
엄마 빨래는 내가 해줄게요. 버튼 하나 뚝. 네. 저는 뭐 요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어머니의 노동에만 의지하지 않고 뭐 어린아이도 자기 빨래도 하고 좀 요리도 하고 이런 거 좋잖아요. 분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제 문제는 광고가 남편이 여보 내가 할게요라고 하는 그 광고는 없었다는 거죠. 아마 그것은 이 시기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논리가 있었을 거야. 아니 저 세탁기를 사다 준 사람이 누구야? 가장이지 않아? 그 돈을 벌어다가 사다 줬는데 버튼까지 그 사람이 누르나? 이런 논리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 어떤 버튼 하나면 된다 이 논리를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가장 혹은 뭐 남성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어린 꼬마아이는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니면 이런 건 어떤가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아름다운 생활을 그래서 뭐 미스 코리아 이거 뭐 달고 이제 우아한 예를 들어 이제 이 가사 노동이 가능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동을 많이 하면 또 자기를 가꾸기가 어렵고 한데 사실은 이 모든 게 병행될 수 있는 꿈의 기계가 이제 이 세탁기다라고 이런 논리들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특정한 기술이 이제 노동의 경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경감된 어떤 혜택을 너희들이 본다라는 논리인데 단순한 공식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약간 좀 이렇게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 광고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그 생활이 가능해집니까? 세탁기로 인해서? 그리고 누구나 다 예를 들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다들 나눠서 이 예를 들어 세탁 혹은 뭐 이런 가사 노동을 하는 상황입니까? 2020년에 이 한국이라는 현재 우리들의 문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기 우리 한양대 이제 이런 기술 철학을 하시는 이상욱 교수님도 뭐 일찍이 이제 칼럼에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제 세탁기가 해방한 건 남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부를 해방시킨 게 아니라 남편을 해방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남편을 해방시킨 걸까요? 세탁기가. 그 어려운 막 아무튼 막 손도 막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픈 이 세탁 노동으로부터 주부를 이렇게 좀 뭔가 도와준 것 같은데 왜 남편을 해방했다라고 이 글에서 써셨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펼치신 걸까요, 여러분? 왜 남편 해방이었을까? 세탁기는 누가 생각이 나시면 한번 채팅창에다 날려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발화해도 좋아요. 죄책감으로부터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만큼 뭐 이 기계를 사줬고 아무튼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죄책감은 그도 뭐 윤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는 네. 누군가에게 과중된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세탁기가 있기 전에 이제 세탁 노동의 어떤 모습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기가 없던 시절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은 겪지 못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도 1970년대 뭐 혹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세탁기 없는 집도 꽤 많았는데. 그럼 세탁을 많이 할까요? 자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끔 할까요? 가끔 하죠.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한 두어 번 입어보고 세 번 입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는 세탁 횟수가 아주 급감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적었죠. 그냥 좀 다들 꾀죄죄하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탁기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저 위생의 어떤 상태를 더 제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어떤 특정한 기준만큼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이제 그 세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를 들어 이불 빨래 같은 걸 할 때 혼자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세탁기 없으면 이불 빨래 할 수 있나요? 세탁기 없이 이불 빨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소환되냐? 남편이 소환됩니다. 예를 들자면. 같이 하자. 무겁지 않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세탁 노동이란 것도 원래는 가정 내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약간은 부담되게끔 돼 있는 그런 노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탁기가 생기면 어떠냐면 아까 그런 거 버튼 하나면 되잖아. 어린애도 가능하잖아. 라는 이제 이런 논리가 생기니까 온전히 한 사람이 이제 맡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여전히 누구였다? 바로 주부 혹은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냥 가끔 이렇게 빨고 살아도 되는데 그냥 그 정도 위생 상태로 살아도 우리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새로운 이제 논리가 이제 발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세탁기를 돌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세탁기는 돌리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뭐가 어렵습니까? 빨고 널고 뭐 개고 이런 게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비누칠을 해서 이렇게 빨고 하는 그 노동은 사라졌으나 이 정리하고 다시 배분하고 하는 이 노동은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담론,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 가정의 이런 위생 상태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누구지? 라는 이제 이런 질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호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뭐 저 집은 왜 어머니가 뭐 케어를 안 해주나 애들이 왜 이렇게 꾀죄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모두가 꾀죄죄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위생의 개념이 높아지고 동시에 그 전문가를 이제 특정한 한 사람으로 또 다시 호출하면서 그 사람이 맡아야 되는 노동의 횟수와 강도가 사실은 그만큼 커져버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 최나은 쌤이 또 그런 얘기까지 했네요. 사실은 남편도 별로 안 도와줬을 것이다. 네. 사실은 지역에서 네,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마을 공동체가 서로 오히려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찌됐건 그 미약한 힘이나마 이제 보태지 않는 존재로서 남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욱 선생이 이 글에서는 그런 얘기한 거예요. 여성을 해방한 게 아니고 남편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드디어 버튼 하나면 돼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이제 성립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보면 바로 그래서 자주 이 노동을 하게 되어서 사실 세탁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더 과중한 셈으로 보아도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가 해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말을 예,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광지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탁뿐만 아니라 그 후속 노동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후속 노동을 또 도와주는 기계가 또 있지만 당연히 모든 걸 다 오퍼레이트하는 사람은 인간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이러더라고요. 예, 가장 최근까지도 이런 식의 뭐 칼럼 혹은 뭐 이런 뭐 그냥 이야기 아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하가 어떻게 됐건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자꾸 이런 일종의 낭설이 자꾸 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요. 제가 최근에 또 우리 그 택배 노동자가 이제 죽은 그 사건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그 CJ 대한통운이 그 휠 소터라고 해서 이제 휠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그걸 분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걸 도입하면서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걸 도입하면서 굉장히 많은 홍보 자료를 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홍보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문단. 네, 이거 CJ 통운에서 얘기한 거. 택배 기사들마다 각자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영업 활동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업무와 관련된 일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다. 실제로 심 소장은 이날 새벽 수영을 하고 왔다며 필소터 설치 전에는 불가능했던 자기 개발 시간이 드디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뿐만 아니라요. 거의 모든 이 휠소터를 이제 CJ가 드디어 도입을 했고 이것은 사실은 뭐 고객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여가 시간을 주는 아주 좋은 장치다라는 논리로 기사를 씁니다. 찾아보세요. 대부분 논리가 그렇게 이제 지금 저기 전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벌써 이번에 겪었지만 노동자들이 그러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 분류하는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얻게 된 거잖아요. 그 더 빨리 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제 분류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분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물량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필서터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그 구간도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걸 또 잠깐 날라야 된다든가 또 다른 분류를 이제 할 땐 또 필서터를 안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하 엄청나게 그러니까 빠른 이제 이제 그 분류 작업을 해주는 이 기계가 그 스피드로 더 많은 물량을 그 노동자 앞에 내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그 택배 체험한 사람들이 거기서 미치려고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기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한계가 있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필서터는 네.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에서 생각나죠. 필서터는 이 시대의 컨베이어 벨트고 뭐 이 시대의 그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의 그 또 다른 확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필서터는 노동자에게 새벽 수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뭐 그런 여가의 시간을 내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작은 여가까지도 모두 다 꽉 채워버리는 예, 그런 기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세탁기에 이제 그 결부된 주부의 운명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렇죠? 더 어려워지지 않았지만 더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노동의 총량은 어쩌면 그전의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이런 일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요 대한항공 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 조종사들한테 아니 요즘 뭐 이렇게 조종사들 파업한다며 이러면서 이제 전문 용어로 잔뜩 나열했지만 99%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항공관리사가 다 브리핑해주고 기상 변화는 오퍼레이트 센터에서 분석해줘. 조종사는 그냥 그 자동 파일럿 넣고 가느냐 안 가느냐만 결정하는데 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게 뭐 업계 수장이긴 한데 이 노동을 뭐 정확하게 뭐 제대로 이해들을 못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가 지금 발생하잖아요. 버튼 하나면 되는데 왜 어려워해? 라고 하는 논리가 계속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계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버튼 하나면 해결되는 노동을 이제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런 노동을 이제 요구하고 관리하는 어떤 일종의 이제 인간의 조직이죠. 인간의 조직은 아주 그대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직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물량과 일로 그것을 이제 상쇄시켜 버리는 그런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누군가가 이렇게 너무 쉽게 아니 그래도 어찌됐건 세탁기가 없었을 때보다는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논리라든지 분명히 노동을 해방시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다른 뭐 어떤 논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 그래서 그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게 마가레타 슈테 리오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그 뭐랄까 부엌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제 그 빌트인 돼가지고 되게 깔끔한 그런 부엌들 많이 보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작은 아파트들 뭐 오밀조밀 이렇게 잘 디자인된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최초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프랑크푸르트 키친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정리에 능하고 그리고 이런 가사노동의 어떤 그 비합리적인 동선들을 완전히 이제 제거한 아주 과학적인 설계를 한 그 부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건축하고 공간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특히 요 작업으로 이제 꽤 유명했어요. 이분의 이제 리오스키의 이제 이런 작업도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그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잡한 그런 이제 키친 시스템을 아주 능률화 시켰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키친 안에서 뭐 굉장히 편해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리오스키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대표적인 왼쪽의 이미지가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게 모듈화인데 저렇게 그 이런 알루미늄 그 서랍장 있잖아요. 열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물건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음식 뭐 물 찌꺼기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좁은 데다가 오밀조밀 넣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키친을 이제 구상할 때 가장 영감을 받았던 모델이 뭐였냐면 기차였대요, 기차. 기차 그 좁잖아요. 근데 그 기차 좁지만 식당 칸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차 손님들 막 수백 명을 다 이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식사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서도 수십 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키친을 모델로 해서 이 가정 내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그 약간의 그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지난한 어떤 가사 노동을 경감시킨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실 디자인된 것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키친이 없었을 때는 이제 어떤 키친이 있었냐면, 이 시기에 뭐 이게 1920 년대에 이제 개발된 겁니다, 이 도시 문화가 발달하면서도. 근데 그전까지는 이제 뭐 화로 같은 게 있고, 그 거실 가운데 이제 그런 벽난로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요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엌이 따로 있고 거실이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저 불을 또 이제 뭐 난방 겸 이제 저기 요리하는 것에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일종의 이제 시스템적 혼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거실에서 쉬던 다른 그 가족들도 약간은 도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공동의 어떤 일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런 아주 협소한 공간, 그런데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개발함으로써 아, 음식은 저곳에서 만드는데 엄마가 다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화가 이제 시작됐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분은 뭐 주로 이제 그 의도 자체는 선해요. 네, 그 이제 이런 그 주부들이 고통받는 동선의 그 복잡함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경감시키고자 했으나, 그 이제 모델은 기착칸이 보여주는 기착칸이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노동의 효율, 그런데 스피드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구획화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리오스키의 이런 키친이 과연 여성들을 해방시켰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연구자들은 물음표입니다. 예. 그것은 해방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제가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탁기로 인해서 세탁이 쉬워졌지만 그만큼 더 도맡아서 자주 세탁하고 오히려 위생의 전담 책임자로 임명이 된 가정대 여성들, 그리고 일회 노동의 강도 경감은 새로운 다회 노동의 요구에서 상쇄돼 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회 노동의 경감을 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의 여부라기보다는 그것의 도입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 뭐 같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구성원 간에 어떤 비율로 분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분담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거죠. 우리의 조직 문제, 뭐 이런 가족 체계 문제, 아니면 사회 문제인 거죠. 문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왜 사회가 그 모양이냐, 다시 비슷한 거 같냐, 왜 여전히 노동자들은 더 힘드냐, 왜 여성은 여전히 더 힘드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런 이제 배면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한 이해,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될까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뭐 일보 전진했다가 일보 후퇴한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마냥의 표현, 그냥 막연한 표현, 이보 전진 일보 후퇴로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하면 안 되고, 여성의 비효율적인 가사 노동으로부터 이제 어떤 특정한 기술이 해방시켰으나 효율적인 가사 노동으로 다시 억압한 상황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효율적인 가사 노동으로 다시 억압할 때가 훨씬 더 끔찍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휠소토가 보여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그 눈으로 그걸 다 분류하는 그 비효율적인 노동으로부터 이제 해방시키겠다라고 만들어 놨지만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건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내 앞에다가 놓고 혹은 주문 받아버리는 상황. 그래서 효율적인 가사 노동 혹은 어떤 노동으로 다시 억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과 기술의 문제가 대개 이런 패턴으로 어떻게 그동안 이제 그 반복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정태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야? 초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노동을 사라지게 한다는 그 낙관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게 패턴이 반복되어 왔는데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달라질 거라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은 우리들의 그런 지난한 그런 비효율적인 노동들을 해방시켜 주겠죠. 동시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스마트한 노동으로 다시 우리를 억압하겠죠. 아주 그 방식은 뭐 우리가 목도를 못했으니까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역사의 패턴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매트릭스처럼 인간 자체가 이제 노동의 행위자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약간의 그런 뭐 에너지원 같이 사용되는 그런 세계가 열리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이미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데서 여러분 좋아요 엄청 누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좋아요 말고 이렇게 굉장히 분개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막 화나요도 많이 누르고 사실 또 질투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얘기 하잖아요. 요즘 소셜 딜레마 같은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증언하는 게 뭐냐면 그런 SNS 설계자들이 일부러 그런 류의 게시물이 특정인이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는 패턴이 있으면 더 보여준대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김민아 씨가 있어요. 김민아 씨는 보니까 이 젠더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화를 많이 낼 수 있어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어. 그러면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오히려 더 많이 계속 노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어떤 게시물이 뭐 이렇게 아주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도 많이 보니까 나도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또 디자인돼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특정한 감정으로 계속해서 유지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쁜 마음으로만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분개하는 마음으로도 오래 하고요. 질투하는 마음으로도 오래 하고요. 우울한 마음으로도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저 소셜 네트워크에 계속 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뭔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판단당하는 존재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 사용하는 건 그냥 노동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는데 노동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감정을 계속해서 내비쳐 주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강재성이 얘기한 인간 전지에 가깝다라는 게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감정을 표출해냄으로써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뭐 어떤 게시물을 공유한다든가 때로는 쓴다든가 하는 그런 생산행위까지도 유발해 버리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은 내 내면에서 나온 게 맞아요. 나의 진실된 마음이겠지만 이 진실된 마음이 배치되는 게 조작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그리고 때로는 그게 증강되기도 하죠. 남의 이런 의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보고 있는 인간 노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매트릭스처럼 꼭 이렇게 SF적인 그런 상상력이 아니더라도 이 개념은 그대로 현실 노동과 이 기술의 문제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최나 씨가 뭐라고 썼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노동의 절대적 절반, 공평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빨래를 언제 할지, 냉장고 속 재료를 버리지 않게 음식 메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머리 쓰는 노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적인 책임자가 따로 있고 책임자가 시키는 걸 절반했다고 당당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여간 그 뭐 이런 기술 뭐 그냥 뭐라 하죠? 이 저 정량적인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더 정치하게 살펴보자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우선은 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같아요. 기존의 질서의 해체가 가능한 기계인가를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노동이나 이런 걸 경감시켜주는 기계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를 이제 해체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좀 더 옳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음 스텝으로는. 그래서 아까 뭐 인공지능 얘기도 하셨지만 인공지능의 도입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뭐 생활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고 뭐 지금 펼쳐내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는가 정말? 아니면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 상태로 가속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때가 된 것이죠. 네.
그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였잖아요. 그렇죠?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제 이런 노동과 기술에 대한 문제들은 또 이 자본주의 세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기술과 여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재미난 그런 구석이 있는데 주로 이 여성의 강인함이라든지 어떤 여성의 어떤 기술적 그 보강, 기술적 운용 능력에 대한 그런 찬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뭐 한국 1950년대 이 시기에 이제 중국이 뭔가 이런 전란을 다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이제 네오 차이나 혹은 뉴 차이나를 만들겠다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때 강조했던 것이 이제 여성도 뭐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뭐 기계적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여삭이라는 요 영화는 뭐냐면 실제로 최초의 여성 기관사를 다루고 있대요. 그래서 좀 뭐 이건 좀 뭐 나름대로 그 시기로 보면 좀 빠르고 뭐 나름대로 그 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가능했던 어떤 시기였 그저 행위인 것 같은데 여하간 최초로 그 여성 기관사가 이제 된 그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있었고 마란 화계라는 요 영화는 뭐냐면 주인공 마란이 트랙터를 몰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이제 과거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정말 이게 육중한 트랙터 기계를 사용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는 얘기인데요. 어 뭐 이 자체로는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억압하거나 연결하지 않았던 세계보다는 좀 더 장려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여성과 기술을 더 가깝게 만드는 방식은 이제 뭐 나쁘진 않은 건데 이 여사기의 내용이 웃깁니다. 이 여사기가 이제 예를 들어 그 이 주인공이 누구더라? 손병금인가? 아무튼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기관수를 이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선임자가 이제 남성 기관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남성 기관사가 그 계속 이렇게 구박을 줍니다. 뭐 이걸 어떻게 배우냐 네가 나는 가르쳐 이렇게 여자한테 가르쳐 줄 적이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막 괴롭히는 거죠.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아니면 좀 실수를 하면 막 그걸 막 극대화 시켜가지고 이래서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이제 서사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이제 고난의 서사가 없이 예를 들어 기관사를 모는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중간에 어떻게 변질되냐면 언뜻 보면 이제 남성 기관사의 그 기술 전수 여부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 갈등으로 보이다가 그것은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뭐 여자 이 승무원 아니면 이 기관업 요저 자동 뭐 기차와 관련된 이런 이제 노동자들이 이 주인공을 시기 질투해서 이 주인공이 힘들어지는 얘기로 갑자기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 1차 고난은 남성 기관사의 그 기술 전수를 안 해주려는 태도였고 2차 고난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 동지들 안에서의 그런 왕따 문제로 이제 이걸 그 변경시키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아무튼 그런 역경들을 모두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이 기관차를 모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이 서사는 사실은 진정으로 여성을 기술로 해방시키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한 첫 번째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 이 뭐 남성이 기술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전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편견을 가득 갖고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는 일, 이런 것들이 사실 갈등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 여성들 같은 이제 이 기관사 지망생들의 문제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뭐라 표현할까 이거를 대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냥 홀려 버리는 거죠. 예, 이 본질이 사실 A라고 그 설명하고 A로 계속 이 서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B라는 이상한 맥락 없는 고난 서사를 집어넣어서 사실 A를 이제 까먹게 만드는, 잊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시기에 이제 뭐 그런 사회주의 이런 그 시스템에서 이제 여성과 기술에 대한 문제들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사실상은 여성의 해방에 대한 그런 어떤 논리들이나 그 입장을 가지고 강조한 게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성의 노동까지도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자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아? 라는 논리들을 오히려 그냥 포함하고 있는 프로파간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 영화가 좀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말하는 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은 이제 가정이 있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영화는. 근데 이제 트랙터를 몰아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돼요. 뭔가 아무튼 이 복잡다단한 이 저기 가사 노동으로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만 보면 약간 주체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 트랙터를 이제 배우는 그런 운전 학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다 남성뿐이죠. 근데 거기서 인정받는 방식이 뭐였냐면 가사 노동의 그 예를 들어 일들도 다 해내고 그것도 다 해내고 여기 운전하고 나서 또 트랙터도 배우는군 대단해 동지 이런 논리로 이제 인정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슈퍼우먼 논리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트랙터를 몰기 위해서는 애도 잘 키우고 그리고 트랙터도 모아라. 너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국가의 영웅이야 하는 이제 논리로 이제 마지막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여성과 기술이 이렇게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찬양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배치된 여전히 이제 그것이 어떻게 소비되고 억압되는 이제 그 구조 속에 있는가 이런 점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하간 근데 이제 아까 그 우리 여기 여사기나 말하나기 같은 게 다 이제 이런 최초의 이런 모델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리양준 같은 요 분은 이제 최초의 트랙터 운전사고요. 1948년에 이제 그 트랙터 운전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중국의 1위안권의 화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아무튼 저기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 노동자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라는 어떤 일종의 영웅적인 영웅 그 노동자를 영웅시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우리는 신사임당 아니야? 네? 우리 뭐 1위안은 아니지만 네, 뭐 5만 원권에다 신사임당을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이 영화 좀 비판했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어떤 테크놀로지와 여성은 이미 이제 여기는 아예 반영도 되어 있지 않죠. 뭐 이런 논리 안에는 아주 가사노동이 아주 큰 품 안에서 큰 뭐 교육 뭐 일을 해낸 뭐 좋은 자손을 뭐 길러낸 뭐 어머니 뭐 이런 논리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보단 훨씬 난데 여간 이제 이 여성 노동자의 이 영웅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은 또 국가주의로 다시 흡수된 것에 가깝다. 실제로 네, 그것을 해방되는 과정 자체가 별로 해방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초의 이제 공고가 한국에서는 금호공고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고는 남고죠, 정확하게는. 여기는 여성은 없었어요. 없었고 산업 역군 이런 새로운 기술자, 기능자를 만든다라는 이 저기 관점에서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좋은 기술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 시기에 요 금호공고를 만들면서 동시에 만들었던 또 다른 직업학교가 뭐냐면 정수 직업학교였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영부인의 이제 호를 따다가 한 건데 거기서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도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 금호공고에서는 밀링 머신도 가르치고 뭐 당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복잡한 그런 그 실제로 필요했던 산업에 필요했던 그런 기술들을 가르쳤거든요. 정수 직업학교에서는 뭘 가르쳤을까요? 거기도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미싱 가르치죠. 미싱도 가르치고 미용. 네.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지만 그 기술이란 것은 철저하게 이제 그 전의 세계에서 그 가사노동의 연장선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만 뭐 발휘하지 말고
공장에서도 발휘해주고 뭐 사회에서도 발휘해달라는 이제 그 바람으로 이제 그런 직업 학교를 만들게 된 것이죠. 아주 멀리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예, 여성과 남성의 어떤 부여된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구획화가 된 것이고 사실은 그건 그전 세계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어떤 기술과 인간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흔한 저기 혐오 프레임인데 뭐 여성들은 기술을 모른다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굉장히 또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끔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 교육이란 것은 누구든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성별하고 상관없이 사실 다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사실 이렇게 철저하게 남성의 일이라든지 여성의 일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교육을 끊임없이 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뭐 공대라든지 이후에 이제 그런 고급 교육, 그러니까 더 고등 교육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계속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성들이 기술과 더 멀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 기술적 능력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이런 수출품의 그 순위인데요. 여러분 흔히 이제 그 7, 80년대를 막 중공업의 시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뜻 듣기로. 근데 한번 보실래요? 예, 한국의 수출품 1위가 60년대 무엇이었고 70년대 무엇이었고 80년대 무엇이었는지 중공업의 그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다 경공업의 결과물이에요. 8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게 착시 효과가 있는 건데요. 뭔가 아무튼 7, 80년대에는 그 육중한 일종의 그 이제 산업이죠. 이런 중공업 산업들이 부흥해서 뭐 철의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특히 이제 근육을 가진 남성의 이제 일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노동의 결과물들이 이제 한국을 먹여 살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자료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경공업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작은 제품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80년대까지도. 근데 그 시기에 이런 경공업 그 이제 종사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아주 상당 부분 여성 뭐 노동자들이었죠. 여공의 시대였던 거죠. 여공의 시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네. 실제로는 이 공장 노동자로서 그리고 특히 아무튼 그것도 기술 노동을 하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기술 노동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이제 뭔가 이 공장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기술을 배워서 이제 그것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여공들의 힘에 의해서 사실은 먹고 산 세계였는데 이런 어떤 그 노동자, 기술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일종의 활약, 네, 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으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 시기에는 그 중공업 때문에 한국이 먹고 살았지. 이런 논리들이 또 이제 이상하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없는 자는 언제나 잊혀지고 억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없게끔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중문화든 뭐 소설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6, 70년대에 혹은 80년대까지 이제 어떤 노동자들이 한국을 대표했느냐 뭐 이런 것들 좀 새로 좀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간 아까 뭐 공고에서 가르치는 그 일종의 이제 그 당시로서는 하이테크닉들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배제된 인물들이 이제 여성들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이 재밌는 작품인데요. 박경근 감독의 철의 꿈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반적인 영화는 아니고 일종의 미디어 아트에 가까운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내레이션도 되게 느리거나 없고 이미지만 이제 가득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그 중공업의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네. 7, 80년대. 그래서 이런 육중한 그런 중공업이 어떻게 이제 탄생했는지 그리고 강인한 이런 남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활약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이미지로 이렇게 배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작품을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지나가다 보면은
이 시기에 여기서 활약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드러난 것이죠. 네. 이렇게 이런 매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물에서 자꾸 말하지 않았던 존재가 아 그때 나 같이 일해서 했었어. 우리 동료들이 같이 다 이렇게 합심해서 했고 뭐 그 당시에 내가 뭐 여자라고 해서 깔본 것도 없었어. 사실은 여기 그냥 힘들어서 다들 서로 도와야 돼.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여성 노동자가. 그러니까 철의 꿈이라는 이 작품은 처음에는 철의 꿈은 뭐 일종의 이제 가부장의 꿈, 우리들을 먹여 살려준 뭐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세계 이런 이제 이미지로 이제 시작하다가 점점 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거나 혹은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작품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들은 그동안에 여성과 기술의 관계를 멀게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자인되어 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얻지 못했고 경험들을 얻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예, 이 기술하면은 남성 노동자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계속 유지해왔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여공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왔거나 아니면 이런 사실들이 감춰지거나 했던 그런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히든 피겨스 같은 그런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도 나사에서 일했던 계산원, 컴퓨터들, 특히 이제 유색인종 여성 컴퓨터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춰진 것들. 사실은 여성과 기술이 가깝고 실제로 사실은 더 많은 활약을 했을 수도 있는 이런 역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야말로 이제 좀 펼쳐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기술에 대해서 뭐 싫어한다도 있고 심지어 뭐 공포스러워한다 아니면 잘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이 있는데 때때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아 이게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살면서 보니까 이 컴퓨터도 좀 잘 안 만지려고 하시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목도한 진짜 만약에 앞에 사실이라면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만들어 온, 그렇게 멀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어떤 싫어하게끔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지 못했던 지금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연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화해서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거의 뭐 60년, 70년 동안 그렇게 꾸려져 온 거야.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야. 라고 말하면서 현재 이 사실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실험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필요한 게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문미옥 의원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뭐 이제 여성 과학 기술계 이제 굉장한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그 연구원 같은 거를 이제 개설하거나 이제 모집할 때 뭐 20% 혹은 25%를 여성 연구원으로 할당해야 된다. 이런 할당제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반발에 엄청나게 부딪힌대요. 특히 그 과학기술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한 10년 해봤는데 공대에 여학생들 많이 안 오더라라든지 연구소에 여성 연구원들이 생각보다 뭐 많이 이렇게 재미 붙여서 오래 있지 않더라. 역시 싫어하는 게 아닐까? 역시 안 맞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반론들을 계속해서 받는데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런 이제 실험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고 이제 도입한 사람으로서 그 10년 안에 이제 확실한 결과들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60년 동안 그렇게 디자인해 온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냥 가사와 가정 나누고 기술을 나눠 가지고 이것은 이제 특정한 젠더들이 하는 일로 이렇게 구획해 놓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편견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놓고 예를 들어 뭐 어린아이에게 뭐 장난감 키트 같은 걸 선물할 때도 대부분 남자아이가 이제 독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광고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교육해 왔고 그러니까
6,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사회를 어떻게 10년 동안 그 조금 뭐 약간의 그 제도 가지고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하든지 아니면 아주 강력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튼 누군가가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본 바로는 내가 봤는데 그 할당제를 해도 뭐 안 오더라라는 말이 한다면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그렇게 디자인해 온 거야. 그만큼 다시 긴 실험이 또 필요해라고 말하는 게 우선의 이치에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젠더 불평등이라든지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런 결과물들은 편견이 아니라 지식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은 여러분 어찌됐건 바꿀 수 있습니다. 편견은 아, 내가 그렇게 잘못 편견을 가졌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전환이 가능한 그런 이제 류의 담론 혹은 뭐 발화들이죠. 지식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그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온 시간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야라고 굳게 믿는 체계거든요. 그게 지식이거든요. 지식인은 뭐냐면 지식인은 어떤 한 사회가 마땅히 공유해야 할 어떤 그 사실들을 정립하는 게 지식인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정확한 정의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회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의 총합을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지식에 대한 그 저기 해석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여성과 기술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이런 난견들은 사실은 편견의 수준이 아니라 지식에 가깝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편견이 오랫동안 누적되고 그 편견이 이제 담론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담론이 지식을 재생산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쉽게 이런 것들에 당하기 쉬운데 뭐 꼭 이런 젠더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노란색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좀 정신 상태가 좀 뭔가 되게 나른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편견, 말도 안 되는 낭설을 내비치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이제 낭설에. 그리고 이제 이 낭설 때문에 이제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또 유도되어진다는 거죠. 아, 괜히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신경 쓰여. 아, 진짜 그런가?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딱 한마디 더 하죠. 아,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네, 거짓말이 아니었어. 맞는 얘기였어. 하면서 이제 굳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견이 담론이 되고 담론이 지식화되는 것은 끊임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기술에 대한 문제가 특히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고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확증 편향이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아주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겹겹이 쌓여져 가지고 확증 편향을 만들도록 디자인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은 과학기술의 부적합종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그 편견이 아니라 지식에 가깝게 지금 디자인되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싸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법으로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길게 편견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긴 실험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최소한의 도리인 거라는 거, 최소한 아주 최소한의 뭐 이성적인 판단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 여성뿐만 아닙니다. 이게 오리엔탈리즘이란 책이 있잖아요. 에드워드 사이드에.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그 중동인 혹은 그 동양인에 대한 편견의 역사가 어떻게 증폭되어 왔는가를 그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들에게 설득을 하거든요. 그때 그분이 말하는 게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단순히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적인 의미의 소수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이제 담론과 확증 편향 그리고 지식화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의 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정리예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또 입장이 또 다를 수 있고 더 급진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따가 더 나누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과학기술계 여성의 비율을 그냥 강제적으로 우선 높일 것, 어떤 방식을 쓰서라도. 예, 이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로봇공학과의 친구들처럼 또래 문화라는 건 결국 이게 쪽수 싸움이 되는데 이 쪽수 싸움에서 자꾸 밀리니까 계속 마이너 문화가 되는 거고 이제 뭐 일종의 메이저 문화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일종의 이익 같은 걸 이제 취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비율을 어느 정도 높여놔야지 살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여성 비율을 강제적으로 높이는 것을 굉장히 반감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높여놔야 됩니다. 높여놓고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역사에서 이제 여성의 기여, 뭐 특히 이제 과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기술 노동자들의 그런 기여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화 시키고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제 그런 뭐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근데 훨씬 더 좀 많은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이런 걸 안 해왔기 때문에 요 모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빠져나가기 힘든 언어 프레임, 네, 여자도 잘한다, 여자라서 못한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더블 바인딩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이런 이제 인정투쟁이라든지 언어 프레임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반대로 아까는 좀 전에 이제 주제는 뭐였냐면 여성은 그러니까 기술이 여성의 해방을 이끌었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저기 해방을 이끌은 절대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고 사실상 기존의 정치 구조에 여전히 묶여 있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그냥 이제 뭐 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기술의 어떤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가, 뭐 새로운 어떤 발명이나 어떤 기술의 어떤 역사를 또 꾸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건 이제 뭐 미래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이제 질문인데요. 이건 뭐 그 일종의 테크노 페미니즘의 아주 중요한 화두이자 아직까지도 잘 안 풀리는 질문인데. 물리학의 젠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한 뭐 그런 뭐 기술의 어떤 그런 실제로 접촉하는 차원, 뭐 사용자라든지 노동의 어떤 차원에서는 이제 뭐랄까 그 젠더 문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대요. 아니 그럼 물리학 같이 되게 순수 학문에 그게 젠더가 어떻게 개입을 해?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물리학과 같이 이제 순수 뭐 이런 이과 학문에는 여성 비율이 적지 않았어? 그런 어떤 순수 학문이 이제 보여줬던 결과가 예를 들어 여성들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응수하거나 또 분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죠.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에도 젠더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노벨상 그 저기 수상 비율이라든지 뭐 수학자들의 어떤 그런 뭐 일종의 이제 그 결과물들을 보면은 남성 과학자, 남성 수학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통계 자체는.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증하게끔 만드는 논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물리학이라든지 수학같이 아주 순수한 추상 학문, 추상적인 사고를 다루는 학문에 남성, 여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죄송한데 네, 그 승낙 좀 받아주세요. 승낙했는데요. 아, 들어오셨나요? 네, 아, 네. 승낙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난제거든요. 사실상 이게 응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과학 교과서에 그런 포물선 운동을 야구에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교육을 할 때 사례나 그런 샘플의 어떤 그런 저기 프레임이 남성적 활동으로서 이제 프레이밍 되는 것, 이런 것들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 같습니다. 남성 여성에게 다른 교육이 행해진 그런 제도적 문제지 사실상 학문상의 젠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분석하고 응수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이제 새로운 테크노 페미니즘적인 응수를 한다면 우선 이렇습니다. 뭐 샌드라 하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약간 가설처럼 또 이제 내세운 글 중에서는 뭐냐면 물리학 그런 컨퍼런스에 가보면
이게 워낙 이제 추상 세계고 이론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물리학은 대부분 주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이런 가설이고 요 가설을 내가 이렇게 지지하고 강하게 이제 그 압박하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예를 들어 뭐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있을 때 이 가설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바로 언어적 압박이라고 그래요. 윽박에 가깝겠죠, 윽박. 네. 이 사람의 이제 논리적인 허점들을 이게 잡아가지고 뭐 그걸 이제 내 가설을 이제 더 강하게 주장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한 그 기싸움이고 뭐 사실은 논변 싸움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성 과학자들은 그런 논변 싸움을 싫어하기도 하고 사실은 자기 학습 생애 학습 그 주기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반대로 이제 남성들은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지 마라든지 뭐 지면 무조건 뭐 밟아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적인 어떤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온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논변 싸움을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학 컨퍼런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건 아무튼 이것은 바로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한 세대가 또 지나야지만 실제로 어떤 이제 현상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 이제 증명이 되는 영역인데 이런 쪽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가설과 윽박, 뭐 이론적 응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말싸움의 세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싫은 사람들은 참전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은 뭐 별 얘기가 없더라고 뭐 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학설을 이제 주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별로 없어라든지 그런 이제 평가를 듣기 쉽게 디자인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런 이제 되게 추상적인 세계, 추상적인 논의의 세계조차도 사실은 이런 담론적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성 과학자가 자주 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이런 이유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것은 되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수학의 젠더가 있는가, 물리학의 젠더가 있는가 여전히 조금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그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 과제가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과제예요, 우리 과제. 이 과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다, 뭐 내가 페미니즘 공부를 좀 했다 이런 정도로 응수가 안 되고 실제로 랩실 경험을 하고 동시에 이제 말 그대로 과학기술이라든지 기술적 어떤 그런 접촉을 자주 한 어떤 세대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이제 구체적인 모델을 통해서 논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 그 과제가 하나 남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물학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성의 은유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강지우 선생님이 잘 아시네요. 포스텍에 있으셔가지고 영재들이 그 상대팀을 논박하고 눌러버리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되게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샌드라 등의 지적이었는데 이런 이제 난자와 뭐 정자가 만나는 이런 그림들 근데 실제로 관찰하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게 그 모습을 지금 찍은 걸까요? 사진으로? 아니죠. 이거 그냥 가상도입니다. 가상도.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 누누이 봤던 가상도죠. 그래서 힘차게 막 뭐 돌진하는 정자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커다란 난자의 모습. 뭐 어찌됐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은 활동적이고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의 남성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가? 실제로 이렇습니다. 코로나 레디아타라는 그 층이 따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자가 막 힘차게 빨리 간다고 해서 도달되는 게 아니래요. 저게 이제 일종의 난자의 대기권 같은 건데요. 저게 들어오기 전에는 아까 우리 그 대기실에서 입장했던 것처럼 수락을 해줘야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봐서 좀 비실비실하거나 뭔가 아무튼 이제 문제가 있는 애들은 빨리 도착해도 다 내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되는 거지 무슨 뭐 빨리 선착순으로 도착해서 도달하는 그런 이제 창란 과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다이내믹한 어떤 힘을 가지고 막 도달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오히려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어떤 이제 착상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화 됐느냐? 그동안 그렇게 관찰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정교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없었을 때 대충 이렇게 도착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일종의 확증 편향인 거죠, 이게. 사회학적인 그 성의 은유를 이제 이런 생물학적 성의 은유에까지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관찰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자의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구상도가 있었다라는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 모습은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생물학도 이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문의 세계의 그 엄격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 이 사회적 성의 은유 때문에 오염돼 버리는 바람에 올바른 관찰을 끌어내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잘못 얻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진보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 없이 사회적 성의 은유의 오염 없이 이 아무튼 사실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학자 임무인데 이런 사회적 그 은유에 이제 어떻게 아무튼 자유롭지 않게 된 상황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테크노 페미니즘 되게 중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이 과학 기술을 진보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염됐고 자꾸 필터링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왔어야 될 과학적 사실 혹은 뭐 진보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서 사실 가설도 사실 사회 은유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로 좀 우리가 우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게 너무 심하다 하면 자유롭지 않다 정도까지는 허용할 우리 얘기 납득이 가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부터 젠더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제 숫자의 비율도 높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테크노 페미니즘적인 일종의 자각, 깨달음을 통해서 아 내가 얼마나 이 또 어떤 필터링된 눈으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언제나 오염돼 있는 눈으로 세상을 봤던가 이런 이제 자기 질문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게 이제 공대나 뭐 이과 교육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여쭤봤더니 이런 교육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뭐 포스텍에 계신 그 강지혜 선생님 이런 교육 합니까? 이 과학자들에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 성윤리 교육이 아니라 좋은 과학자가 되기 위한 되게 과학적인 훈련 아닙니까 이게?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그렇죠?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은 가설로부터 시작하고 이런 가설은 사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기술의 잠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이 아니라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젠더 혁신을 동시에 일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의외로 이제 천문학에서는 이 젠더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뭐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그런 과학자의 그런 숫자가 이렇게 좀 약간 비슷한 동률을 이제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여타 이제 과학 학문에서는 남성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는데 천문학은 또 그 비율이 좀 균형감 있게 맞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뭐 천문학은 깨끗하다, 뭐 천문학은 공부를 좀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천문학의 기본적인 그 일종의 이제 관찰 태도와 노동 형태가 뭐냐면 관찰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밤낮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 과학자인 경우 항상 교대를 해서 이런 관찰 노동들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질적인 어떤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종의 이제 시간상으로도 이제 반반씩 이제 관찰 노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게 공로자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매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뭐 좀 다른 차원인데 이 천문학에서는 이제 그런 그 관찰 과학 노동이 좀 다르게 이제 전개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좀 덜 발휘됐다고 합니다. 불평등이. 한편으로는 요로 얘기는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한 10년 년 전만 해도 그 약을 하나 신약을 개발을 하면은 그 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A 타입을 개발하고 그리고 여성용 약을 만들 때 그것의 뭐70% 정도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남성용 약, 여성용 약이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양이 작은 방식으로 적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걸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언제나 항상 그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약 부작용이 여성 환자들에게 자주 보고된다고 하죠. 이건 왜 일어나냐면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작은 남자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이즈가 작은 남자, 맨.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제약회사로서는 얼마나 이게 큰 손해냐면요. 어찌됐건 이게 뭐 남자한테만 맞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약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또 수년 걸립니다. 약 하나 개발해가지고 임상 테스트 이제 성공하고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제 저걸 받는 거예요. 위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자각 이후부터는 이제 뭐 실험을 할 때도 뭐 암수 뭐 동일하게 혹은 뭐 이런 신체적 조건들을 다 동일하게 이제 하기도 했고 연구원 자체도 여성 연구원이 좀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가설로부터 이제 사회적 가설로부터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강제적으로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참여하는 과학자, 개발하는 과학자가 사실은 조금 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당사자성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남녀의 약에 대한 어떤 개발 과정들을 이제 이런 젠더 혁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세상에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트랜스젠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체질이 또 되게 독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또 되게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0년 단위로 끊긴 하지만 30대와 40대와 50대가 다르고 60대, 70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그런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N개의 신체라는 혁신. 모든 약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으나 과거에는 이 표준의 약을 만들고 그냥 그 약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은 남자 혹은 늙은 남자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만 아동에 대해서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는데 이게 고유의 어떤 신체적 특질이 존재할 수 있겠다 어떤 그룹군 안에는 이런 이제 상상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약회사는 웬만하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테크노 페미니즘적인 전회,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혁신하고 바꾸는 어떤 행위인데요. 이것은 그냥 남녀의 어떤 뭐 문제를 그냥 반반씩 해결한다던가, 뭐 반반씩 배려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메이저였고 동시에 부정성으로서 소수자였던 모든 신체적 특질에 대해서 천천히 고려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실에서 가끔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가 반발심을 가진 학생들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 공대가 또 많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그러면 여기까지 안 듣고 가요. 여기까지 안 듣고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그냥 반반으로 이렇게 뭐 높여야 된다고 주장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기를 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학교 수업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그게 납득이 안 가더라면 최소한 이런 논리 그렇게 테크노 페미니즘적인 전회를 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도 중요한 지점이 있고 동시에 너가 그 메이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수많은 그런 N개 신체들을 존중받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테크노 페미니즘적인 전회란 건 우리들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분은 뭐 스티브 그란드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로봇 공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평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언제나 퍼포먼스 이제 과시하는 그런 쇼가 인간 대 로봇이라는 방식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도 보면은 이세 돌 대 뭐 알파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제 과학 기술 혹은 기술적 대상 이런 것들로 항상 프레이밍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슈하기 쉬워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격과 방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맞죠. 그렇죠. 새로운 어떤 과학 기술이 등장하면요. 뉴스의 패턴은요. 언제나 이것이 인간의 무엇을 이기고 있다. 뭐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가 아주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과학기술이 왜 그렇게 작동돼야 돼?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작동될 땐 그렇게 배치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공격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상상력에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로봇을 만들더라도 이 사람은 뭐 인간의 무엇을 대체하거나 이기는 로봇이 아니라 교감할 수 있는 로봇,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좀 말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제 뭐 남성성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과잉 중시된 과학기술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찬탈하고 뭐 공격하고 이렇게 뭐 빼앗는 방식,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1등이 되는 방식, 이런 이제 그 문화적 그러니까 감수성이 너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계. 그래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제 상상하는 그 발명가라면 애초에 그 감정 상태에서부터 이런 깨달음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문제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로봇을 만들어요. 이 로봇은 눈 마주쳐주고 계속 사람하고 교감하려고 노력하는 뭐 로봇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아무튼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강에서 제가 부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고, 아, 이거보다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그 행위, 그게 바로 기술을 끌어낸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만족스러운데?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이거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테크놀로지는 언제나 이게 이렇게 다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르게 설계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 방식이거든요. 거기서 등장한 게 테크놀로지인데, 어쩌면 테크노 페미니즘적인 상상력은 가장 유력한 부정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꼭 그렇게 대결하게 만들려 그래? 왜 꼭 그렇게 체스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바둑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겨먹는 과학기술 어떤 형태를 만들려 그래? 그게 아니라 같이 보면 안 돼?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배치해 놓으면 안 돼?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메이저,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과학기술계에서 보기에는 부정성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스티브 그란드의 그 로봇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로봇은 아직도 메이저가 아니죠. 이런 로봇공학계에서. 부정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인정받고 바로 이해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서 테크노 페미니즘은 우리들의 그 과학기술 문화에 부정성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과학기술 내 종사자 비율의 균형을 맞춰줄 것, 그리고 과학기술의 역사에서 이미 존재하는 역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발굴을 할 것, 혹은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페미니즘적인 상상력의 기여의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검토하고 확인할 것,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간다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철옹성처럼 쌓아왔던 이런 편견의 구조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